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폭탄을 획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만약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저희도 가능한 한 빨리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과거 냉전에서 이제는 훨씬 더 격렬해진 양상입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사우디의 석유 항구와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들어 라스타누라와 동부지방 같은 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자 리야드는 분노하며 테헤란과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에서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려면 수십 년 전 혁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알카자르에서 민간인 사망과 이란 고위 관리들이 국가의 적으로 몰려 국외로 추방되는 일로 이어진 과정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1979년 이전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종류의 경쟁이었습니다. 긴장감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샤 아래의 이란은 미국과 밀접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는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관해서는 같은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명성, 경제적 지렛대를 두고 경쟁했지만 그 경쟁이 제로섬 싸움 같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이란 혁명은 단순히 한 지도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란은 국경과 안정을 중시하는 일반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국 모델이 내부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혁명적 세력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테헤란의 새로운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를 확산시키고 주변 지역을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입장에서는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의존하던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지역의 또 다른 국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와 밀접한 군주국으로 수니파 이슬람과 메카 메디나의 보호자 역할에 기반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란이 전면에 나서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의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며 사우디의 정통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통제되던 경쟁 관계였던 것이 순식간에 훨씬 더 깊은 갈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역크로나 지역 영향력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이념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푸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사이에 종파적 분열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순수하게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도구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면에는 양측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도 질 수 없는 경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가 이 싸움의 판돈을 존재의 문제로 여기게 되는 순간 규칙이 달라집니다. 이란은 더 이상 단순히 한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하나의 운동, 국경을 넘어선 대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이란의 길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중동의 새로운 히틀러라고 부른 것을 봤어요. 맞아요. 왜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그는 중동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확장하려 합니다. 이는 히틀러가 확장하려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세계 곳곳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실제 일이 벌어질 때까지 히틀러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지역 전체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첫 본격적인 분출은 1980년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 경쟁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를 이란의 혁명적 확장에 맞서는 최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담을 신뢰하거나 그의 비전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이란이 변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이라크 편에 섰습니다. 리야드의 관점에서 이란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란의 적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로 양측 태도는 더 강경해졌고 갈등도 더욱 개인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차나 미사일과 무관한 다른 압박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는 무기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 조절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가졌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지치고 고립된 이란은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전투로 소모되는 동안 경제적 압박도 외부에서 이란을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 원투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에까지 미쳤습니다. 1987년 메카에서의 하지 기간 동안 이란 순례자들과 사우디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신성한 여정이 되었어야 할 순례가 혼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400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 대부분은 이란인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대사관들이 공격당했고 분노가 거리로 번졌으며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 갈등은 종교 자체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앙과 단합의 순간이 되어야 할 때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실은 오래 남아 공동체 전체에 걸쳐 원한을 깊게 만듭니다. 그 후 잠시 동안 상황이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교 방문, 안보 협정, 그리고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지역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합의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도 없었으며 이념에 대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경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조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얼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고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으며 그는 2006년에 처형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재자의 몰락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라크는 이란이 아랍 세계에 더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던 핵심 완충지대였는데 그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바그다드에는 시아파가 이끄는 정부가 들어섰고 이란은 정치적 동맹, 민병대 네트워크, 경제적 유대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테헤란은 침공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으로 이라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란이 여기저기서 영향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역에 시아파 세력의 벨트를 엮어내는 듯한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차근차근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 그리고 마침내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많은 이들이 시아파 초승달이라 부르기 시작한 구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종파 분열은 이제 단순한 정체성이나 신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지지를 모으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지역 분열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그 압력 아래에서 약해지기 시작하자 경쟁은 새로운 무대를 찾아 나섰고 취약한 국가들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쟁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쟁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인 대리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동맹 단체와 민병대 네트워크를 지역 전역에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 테헤란은 더 유연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기, 훈련, 자금, 그리고 지침이 외부로 흘러갔고 그 대가로 이 단체들은 압박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전선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했고 이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쟁이 지역을 넘어 확산됐습니다. 리야드는 걸프전 때 킹파드 공군기지 등 주요 기지를 미군에 개방했습니다. 1990년대에 수천 명의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며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사우디 방위 체계에 직접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자원을 무기 거래에 쏟아부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이 협정들은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장갑 장비 등이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 안보를 미국 체계에 고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석유가 조용히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원유 시장의 조절자 역할을 하며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은 이란이 공급을 방해해도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너지는 전략에 포함되어 경제력과 군사적 위치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조구도도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동맹은 아니지만 이란을 핵심 위협으로 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보 협력은 비공식적으로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헤즈볼라와 이란 핵 야망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비공식 접촉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며
이후 더 깊은 공조의 토대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되고 미국의 군사력과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물밑 지원이 뒷받침하는 대응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경쟁은 두 나라를 넘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굳게 결속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란의 지속적인 핵 능력 추구였습니다. 테헤란은 항상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전력 생산이나 의료용 동위원소 같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부에서는 그 주장이 누구도 완전히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은폐된 시설, 확장된 원심분리기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우라늄 농축 수준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서 우려가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의 흐름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이란에 대한 주요 지역 견제가 사라진 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찰단이 나탄즈 핵시설과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을 발견했을 때 이란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발견은 이 지역이 테헤란의 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제재가 완화되고 이란이 농축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이 문제가 안정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야드에서는 처음부터 깊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그 합의를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중단으로 봤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핵심을 지키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18년에 그 합의가 무너졌을 때 그런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란은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농축 수준을 점점 더 높였습니다. 이란은 약 60%의 순도에 도달했는데 이는 무기급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가까운 수준입니다. 2020년대 초가 되자 이란은 고농축 물질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돌파 시간이라 부르는 무기 제작에 필요한 물질 생산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그 기간이 몇 주로 단축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겐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이란은 테헤란을 강화하고 지역 동맹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충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리야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불균형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빠르게 핵무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십니까? 글쎄, 우리는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더라도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는 다시 히로시마 같은 참극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10만 명이 죽는다면 이는 곧 전 세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노력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협이 아니라 계산된 판단이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는 지역에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025년이 되자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싱턴의 지원을 받아 은밀한 사이버 작전을 넘어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공격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계획한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공격 대상은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탄즈는 오랫동안 이란 농축 프로그램의 중심지였으며 첨단 원심분리기호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 탄약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포르도우는 곰 근처 산 아래에 매설되어 공습에 견디도록 설계된 시설로 벙커버스터 탄약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근처 우라늄 전환 시설과 연구센터 등도 공격받았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의 정보, 위성 감시, 그리고 물류 조정의 지원을 받았지만 워싱턴은 자국 항공기를 투입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2010년에 수백 대의 원심 분리기를 파괴한 사이버 작전 스톡스넷과 2021년 나탄즈에서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보타주와 같은 과거의 시도들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공습을 공개적으로 감행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수백 대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고 농축 능력이 최소 2-3년 이상 후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습에도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많은 기반 시설을 분산시켰고 포르도우와 같은 시설을 강화했으며 여러 곳에 농축 우라늄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몇 달 만에 사찰관들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120kg 이상을 계속 보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양이면 핵무기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주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테헤란은 도전적으로 대응하며 비공개 장소에서의 작업을 가속화하고 국제 사찰관들의 접근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번 공격은 안도이자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리야드가 존재적 위협으로 본 것에 대해 행동했다는 점에서 안도였고,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후에도 이란의 핵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경고였습니다. 핵무장 능력을 가진 이란이라는 악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연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보복, 대리전 확대, 그리고 이란이 지하에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다음번에는 막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이것이 핵 문제가 경쟁의 중심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원심분리기와 농축 수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걸프 지역의 세력 균형, 동맹의 신뢰성, 그리고 이란에서 한 번의 돌파구가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질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그 결과를 막는 것은 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지역 내 입지를 바라보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란에 확장되는 위협을 억제하려는 같은 동기가 경쟁을 지역 곳곳의 공개적인 전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핵의 그림자와 온갖 대리전의 혼란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제 정말 복잡한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갈등은 특정 전장으로 이동했고 예멘이 가장 중요한 전장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지도를 보면 왜 이란이 이 나라를 전장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국경에 있으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가로지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무역과 석유 수송의 약 10%가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왕국의 바로 문 앞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에 대한 지렛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위치였죠. 이곳에서 후티 반군이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란이 지원을 받은 그들은 2014년까지 사다에서 수도 사나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비용, 고효과의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우디 영토 수백 킬로미터 안쪽까지 타격할 수 있는 드론,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결정적 폭풍작전이라는 군사 개입으로 대응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투기와 15만 명의 병력, 그리고 9개국의 연합 파트너들을 동원해 후티 반군을 밀어내고 우호적인 정부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지역을 넘어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2019년 9월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압카이크 석유 처리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지를 공격했습니다. 압카이크 시설은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해 사우디 전체 생산 능력의 절반에 달합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우디의 산유량은 하루 570만 배럴이나 줄었고,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20% 급등하며 수십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조선 보험료가 치솟았고, 사막에서의 단 한 번의 공격이 전 세계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때 에너지 공급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중요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란은 직접 침공 없이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 압박 지점이 되었고, 그 전략엔 참혹한 인명피해가 따랐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 칭한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대규모 기근과 의료 시스템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투, 기아, 질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37만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중 70%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예멘 인구의 80%인 2,4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이것은 지정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생존, 비어있는 시판, 그리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짧게 끝나버린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전선에서도 똑같이 치열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이란은 바샤르 아라사드를 강력히 지원하며 개입했습니다. 이란은 수천 명의 혁명수비대 고문과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현지에서 헤즈볼라 전투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2013년까지 헤즈볼라는 7천 명 이상의 전투원을 시리아에 파견하여 쿠사이르와 같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은 또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동원하여 초국가적 군대를 만들었고, 아사드의 군대가 무너질 때 그에게 중요한 병력을 제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대 세력을 지원하며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반군단체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터키와 카타르와 함께 리야드는 아사드를 약화시키고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게 시리아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는 테헤란에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 확보는 전략적 깊이와 지중해 접근을 의미하며 레반트 세력 균형을 재편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가장 치명적인 분쟁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680만 명이 국외로 피신했으며 600만 명은 국내에서 터전을 잃었습니다. 알레포, 홈스, 라카와 같은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학무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어 2011, 2016년 사이 국내 총생산 GDP 60% 넘게 줄었습니다. 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시리아 국경을 훨씬 넘어 파급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동맹과 참혹한 파괴 속에서도 핵심적인 역학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대리전 무대였고 서로 승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집념이 강했습니다. 결국 피와 폐허 속에서 같은 경쟁이 반복됐습니다. 또한 조용한 무대들도 있었습니다. 전면전 없이 이라크에서 이란 지원 민병대가 치안 부대와 정치권에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는 대규모 무장을 유지하면서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에서 이란 영향력과 관련 있다고 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경쟁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쟁은 기회가 있는 곳마다 이동하고 적응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긴장은 배경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고 직접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부 출신 시아파 성직자 님느 알 림느를 처형한 사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님느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우디 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되었고 시아파 소수 집단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며 지배 체제의 정당성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리야드 입장에선 그런 반항이 단순 반대가 아닌 안정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는 국내의 강경함을 보이고 다른 이들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사우디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이란 영향력의 소요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국경 밖에 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란 내부 반응도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님느 바크르 알림느 인물이었고 그의 처형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그 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시아파 정체성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위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군중들이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테헤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해 불을 지르자 외교관들은 도망쳤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번 처형을 강하게 비난하며 범죄라고 했고 사우디가 시아파 무슬림의 적대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여파는 더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여러 동맹국들도 그 뒤를 따르면서 양국 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결정으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지역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깊은 영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은 일시적 긴장 고조를 넘어서 경쟁을 더 감정적이고 고착된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종파 간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종종 정치적인 싸움에 불과했던 것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문제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양국 정부 간에 남아있던 대화 채널마저 완전히 붕괴되어 협력을 상상하기조차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일로 양측의 논리는 더욱 강화됐고 이란은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탄압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내정에 간섭하고 불안을 조장한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매우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던 일이 훨씬 더 큰 냉전의 또 다른 분쟁 지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여전히 정통성과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며 대리 세력을 통해 밀어붙이고 상징으로 싸우며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런 소모적 순환 끝에 양측이 지쳐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협상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중재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중재자로 나서 중립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리야드와 테헤란 모두에게 이것은 서방의 중재에서 흔히 따르는 부담 없이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만에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고 양측의 분위기도 누그러졌습니다. 수년간의 긴장 구조, 대리전, 외교적 단절 끝에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멈춘 듯했고 어쩌면 더 안정적인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징성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황을 진정시켜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전 2030 계획은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안정, 외국인 투자, 예측 가능한 환경에 달려 있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강력한 제재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숨쉴 틈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중동에 개입해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진지한 외교적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그러나 헤드라인 뒤에는 이 합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다루지 않았고 예멘 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들은 여전히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중동 지배에 대한 핵심 질문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안보 부장도 없었고 대규모 경제 통합 계획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양측 사이에 진정한 신뢰의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합의는 경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시 중단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악수는 진짜였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합의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자마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기시켜주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쟁은 결코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드러날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시점에 도달했고 분위기는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경쟁이 빠르게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 전반의 분위기는 수년 만에 가장 날카롭고 긴장되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가 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리야드에서 나오는 언급들은 훨씬 더 강경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내리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후티 등 단체들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에너지 흐름을 위협하는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향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지점에 정확히 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넘어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전 2030은 장기적인 변화로 설계되었으며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길을 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홍해 연안을 따라 건설 중인 네온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그런 미래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역로와 물류 허브는 왕국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로가 방해를 받으면 보험료가 급등하고 화물 운송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그 계획들은 예상보다 더 취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분쟁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야망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리야드의 전략은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영향력 제한, 경쟁 격화 방지, 전면 확전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은 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도널드 트럼프와 비공개 대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이번 기회에 이란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려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혼란과 내부 권력 투쟁,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갈등의 문을 열게 됩니다. 양국은 수세기 동안 경쟁해왔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슬람을 위한 싸움인가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란 군대는 이슬람 세계에서 상위 5군데에 들지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이란 경제보다 더 큽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란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대결 대신 자신들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소규모의 표적 공격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 문제 발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경을 분산해야 합니다. 리야드는 자금, 외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대응하지만 방식이 달라 전체 상황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편 이란은 국내 압박과 경제 침체, 통화 약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도 높아 이런 압박이 젊은 층에 꾸준히 쌓여 어느 방향으로든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외부 압력이 커질 때 저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오랜 경쟁의 또 다른 순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처럼 느껴지며 매번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시적 중단은 잠깐이었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더 강렬해졌습니다. 지금도 같은 느낌이지만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이번 결과가 이 두 나라 사이의 균형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후티 반군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무역로 중 하나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근처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선박 운송이 느려지며 연료와 상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영향은 분쟁과 무관해 보이는 곳의 일상에도 미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엔 이 위협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주요 석유 시설이 사정거리에 있어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왕국의 핵심 수입원이 취약함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2019년 압카즈 정유시설 공격은 한 번의 혼란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이어져 영향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여전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거래, 정보협력 등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며 더 큰 분쟁 방지와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2023년 리야드와 테헤란의 합의 중재를 도왔고 자신을 안정화 세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꾸준한 무역과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이지만 베이징은 분명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 정분을 열 수는 있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 안정을 강제할 군사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있지만 통제력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무대는 복잡해지고 주요 강대국들이 가짜 이해관계로 관여하지만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판 위험이 커집니다. 사우디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이제 봉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리야드의 신호들은 이란 내부 변화만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방어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며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수단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란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이란은 많은 인구와 숙련된 보안군, 제재에 적응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압박은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이 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압박을 받으며 단호하게 더 강하게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이 순환의 지속이나 더 큰 사태로의 확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의 길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수년간 이미 목격해온 느린 소모전입니다. 대리 세력을 통한 공격과 인프라 피해가 이어지며 주요 해상 운송로에 압력이 쌓여 지역을 긴장시키고 늘 불안하게 만들지만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에서 멈춥니다. 이 방식은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익숙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매우 취약해서 무너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길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한 번의 공격이나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면 갈등은 통제된 압박에서 훨씬 더 크고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엄격한 정치적 통제, 그리고 커져가는 불만은 이미 과거의 시위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압박이 다시 쌓이면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지만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체제가 약해지거나 균열이 생긴다면 내부 권력 투쟁과 분열,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정이 주변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항상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새로운 혼란을 낳고 이는 결국 단순한 현실로 귀결됩니다. 이 경쟁은 전 세계 에너지와 무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멘에서 미사일 발사나 사우디 석유 시설 인근 공격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비와 유가도 즉시 반응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공급망을 타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연료 가격, 운송 비용,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식료품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여러분처럼 이 갈등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그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냉전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이란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대리전과 짧은 휴직이 긴장 고조가 반복되는 경쟁이 계속됐고 그 대가와 결과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이 경쟁이 이 지역과 세계에 계속 영향을 줄지 아니면 변화가 올지가 문제입니다. 중동은 이미 많은 갈등과 불안한 평화를 겪었습니다. 대가는 컸고 점점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경쟁이 계속 다른 모두를 끌고 갈지 아니면 이런 양상이 마침내 깨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다음 폭발을 미리 알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믿으세요. 불꽃놀이도 드라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